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천징수의 기본 흐름을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지급명세서는 전체적으로 원천징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요. 우리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이 지급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우리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데 활용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공단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근거로 또 대출이라든지, 그죠? 소득의 근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결과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급명세서를 굉장히 좀 빨리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지급명세서는 이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식이거든요. 몇 명한테 제가 얼마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금 얼마 됩니다. 이런 뜻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줬어요라는 그 과세관청에 사실은 정보 제공해 주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죠? 정보 제공. 그러니까 똑바로 나중에 사후 관리하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명세서가 예전에는 2006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2006년부터 지급명세서가 강화됐어요. 그게 이제 근로장려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2008년부터 시행됐던 그때부터 이제 지급명세서가 좀 강화됐고요. 또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들어왔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제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개정이 돼서 어때요? 이중 제출한 거 일부러 좀 간편하게 해줬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헷갈려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이중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 근로자들한테 보조금 주고 그렇죠? 이럴 때 소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제출되는 매달의 과정에서는 지급명세서가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려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장려금을 좀 빨리 주고 싶어. 이래서 간이지급명세서가 들어왔고요. 들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때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지급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제출해 주라는 의무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 부분을 근거로 간략하게 또 살펴보시죠. 자,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하고 비슷해요.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죠. 소득의 귀속자입니다. 소득자. 이런 사람한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월별, 반기별 다 제출했죠. 그리고 나서 법에서 정해진 시기가 되면 이때는 마지막 단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세금의 납부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잊지를 않아.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연동이 세금 납부하고 연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급을 했는데, 지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고 연동이 되면 세금은 들어왔는데 신고서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도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해주는데요. 지급명세서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우편을 보냈는데요. 안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세무사무실 포함해서 우리 납세자 여러분들은 지급명세서를 보냈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되 홈택스는 접수증을 받아 나오셔야 되고요. 홈택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우편을 보냈던 우편 대장 있죠. 또는 등기 접수증 있죠. 이런 부분들은 꼭 캡처든 보관해서 나중에 소명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편들은 반드시 등기후송을 하는 거예요. 등기후송을. 그죠? 빠른 등기 이럴 필요 없습니다. 등기후송. 찍혀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날짜에.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의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제출 기한이 있죠. 이자 배당 등의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가 원칙입니다. 2월 말일이 원칙이에요.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은 과세기한 종료일 다음에 3월 10일까지거든요. 3월 10일까지로
게 있습니다. 연장됐던 게. 그래서 근로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기한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 더 보실까요? 자, 근로사업 퇴직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까지인데 사실 이게 이제 왜 늘어났냐면요. 원래 예전에는 2월 말로 그냥 다 통용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이 너무 바빠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2월 달 급여를 지급하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해야죠.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0일 납부하고 원칙 이행상환신고서 제출하고 2월 말일 날 지급명세서 제출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우리 의료비 공제 있죠. 이런 것들이 산적이 제대로 안 맞아. 이런 논란이 있어서 한 달을 늦춘 겁니다. 근데 3월 말일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3월 10일. 왜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이때 또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추리는 기간이 보통 2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3월 말일은 늦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출 방법은 홈택스의 전자제출 뭐 이렇게 되겠고요. 전산 변환, CD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서류도 제출하는 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원칙은 전자제출입니다. 자, 지급명세서의 기본 개념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수익금액, 소득 종류, 지급 및 귀속 시기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과세자료다. 그러니까 줘야 돼요. 그런데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가산세가 존재하죠. 그래서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보를 과세관측에 주는 거에 효과가 있는데 그 지급명세 효과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 대상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있죠. 간이가 최근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저 같은 세무를 전문하시는 여러 이 전문가들은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소속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을 또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자, 연간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있죠. 간이지급명세 제출은 지급하는 달의 월, 반기,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반기를 싹 빼버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가 부활됐죠. 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로 유지하는 걸로 2년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를 볼까요? 일단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자, 이자나 배당은 제출 의무가 없죠. 자, 사업소득은 이 3.3% 원천징수를 말하는 건데요. 원천징수하고 나서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월별 제출입니다. 월별 제출. 자, 근로소득은 상용근로 같은 경우는 원래 2024년부터는 월별로 들어가기로 개정이 됐었습니다만은 2년 유예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7월 10일은 7월 말일, 하반기는 1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제출이죠. 매달. 원래 이게 또 분기였었죠. 분기였었는데 바뀌어서 매달 제출이 되는 게 몇 년 안 됩니다. 자, 연금소득은 사실은 이제 이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하지 않죠. 그냥 지급명세서죠. 일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제출 의무가 없죠. 기타소득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타소득 중에 다 이걸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인적 용역에 관련되는 거. 우리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때 주기 위해서 좀 분기 이렇게 자주 주기 위해서, 그죠? 반기 이렇게 자주 주기 위해서 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적 용역에 하나는 겁니다. 인적 용역에 관련된 기타 소득은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때요? 그 외에는 제출 의무가 없네요. 그죠? 퇴직소득, 중도퇴사 포함해서 간이지급명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간이지급명세서가 어쨌든 이 중도퇴사자, 그죠?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 포함해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다 제때 제 시기에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료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득별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볼까요?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간이는 아까 뭐 단순하게 보면 어때요? 사업소득 있었죠? 일용근로소득 있었죠? 인적 용역 기타 소득이 있었죠. 그죠? 이런 정도로 이 구분이 됩니다만은 소득의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같은 경우도 이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죠? 여기에 관련되는 2월 말일까지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2월 말일까지. 자,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고요. 그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우리 연말정산 2월 말일까지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 제출하죠. 일용근로소득은 아까 간이에서는 나왔습니다. 간이에서는 간이지급명세 자체는 제출 의무가 없어요. 이 지급에 속하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게 바로 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은. 연금소득 2월 말일까지. 연금소득은 약간 그 퇴직연금이 들어가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이죠. 약간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소득 인적 용역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그 전체 두 가지 다 포함해 가지고 2월 말일까지. 그죠? 퇴직소득 3월 10일입니다. 봉사료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게 원칙, 정상적인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예외적으로 제출하는 게 있다. 사업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그죠? 봉사료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급명세를 제출하는 면제가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매월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급명세 제출한 것은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줘요. 그 대상으로는 원천징수 사업소득 있죠.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입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누구한테 줬습니다라고 해서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정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냥 얼마 했어요, 얼마 가져갔어요 이런 건데 연말정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재정산되는 거거든요. 매월 차감하는 원천징수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죠?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거든요. 대상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정상적인 지급명세서는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자들은 어때요? 간이지급명세 제출하면 그냥 놔둬라. 한 번만 제출해라. 그나마 우리 그 어려운 점을 좀 반영한 일이 될 거고요. 금년도부터 인적 용역에 관련된 기타 소득이 간이지급명세 제출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2024년부터 지급하는 분부터는 어때요? 지급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등은 읽어보시고요. 됐고요. 쭉 있습니다. 지급명세 제출 면제되는 규정인데요. 개인 소득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뭐 육아휴직 그죠? 이런 것들은 굳이 제출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제출 면제입니다. 면제. 실비 변상 중에서도 일부 그죠? 자,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기타 소득 그죠? 이런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 인적 용역 등이 있죠. 이 인적 용역, 창작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5만 원 이하이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 줘야 된다. 그죠? 이게 원천징수 안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 뭐 금융회사 이자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여기에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제출하지 않느냐.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탁 결정은 넘어가시고요.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이건 강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제 규정. 그래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반기의 다음 달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 0.25% 가산세. 3개월 내에 지연 제출해주면 50% 경감이 되죠. 0.125%가 되겠네요.
사업소득 간이임명세, 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이죠. 똑같이 가산세. 근로, 퇴직, 사업 등등은 어때요? 1%인데 3개월 내에 제출하면 50%인 0.5%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전에 2%였는데 이게 좀 다운된 겁니다. 지급명세서가. 네. 자, 가산세 불분명한 경우는 0.25, 1%쭉 붙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별표를 좀 파악해 보실까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어. 이러면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쭉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둘 중 높은 가산세 1%만 부과시켜라.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다만 연마정산 사업소득은 그 연마정산 사업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요. 간이급명세서 제출해야죠. 이 둘 다 이제 어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복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식대 금액이 작년부터 23년부터 뭡니까 우리 저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에서 빠졌었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제외됐었는데 이게 23년부터 이 지급명세 제출 대상으로 들어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이것도 함께 제출해 줘야 된다. 식대 비과세가 10에서 20만 원 올랐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대신에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서 관리는 하겠다. 지급명세 제출은 관리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거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퇴직소득은 당연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죠. 그죠? 제출 시기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휴폐업한 경우는 휴폐업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합산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를 들어서 특수한 개인 법인의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그죠? 그러니까 관계회사 있죠. 여기에서 몇 년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마지막 이쪽에서 다시 퇴사합니다. 그러면 줘야 되는 그때는 퇴직금을 안 줬죠. 관계회사가 쭉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줄 때는 어때요? 각각 다 정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이 원천징수를 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A라는 데에서 B라는 데를 이적을 했어. 관계회사인데요. B라는 데에서 이제 마지막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A에서 줘야 될 돈이 있고 B에서 줘야 될 돈이 있죠. 그러면 B에서 다 포함시켜서 근속기간 다 포함시키죠. 해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는 여기 다 했죠. 대신에 이제 A라는 회사에서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겠죠. 그러면 주는 것은 뭐 그때 이관돼서 넘어와서 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정산돼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공유해서 대금 지급화와 함께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아까 2월 말이 법상 원칙입니다. 2월 말일.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연금은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연금 계좌는 퇴직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출 시기가 3월 10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2월 말일입니다. 자,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입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제외 대상, 뭐 보훈급여, 그죠? 승마투표권, 그죠? 뭐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는 5만 원 이하, 그죠? 하지만 인적 용역 등은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별로 제외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죠. 제출 시기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2월 말과 이거 다 했었죠.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네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일반적인 예니까 보고요. 특례입니다. 다음 연간 지급 합계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우리 건보공단에서요.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있죠. 건강보험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3.3% 원천징수하고 의사들한테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소득의 특성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징수가 없이 그냥 우리 치료비를 내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있고, 방판에 의해서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주는 경우는 건마다 제출하지 말고 한꺼번에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금융소득은 뭐 당연히 지급한 자가 되겠고요. 내국법인의 배당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 중에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다 배당 금액 다 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꼭 줘야 돼요. 이걸 찾아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시키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배당을 원천징수 안 하니까 입력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내국법인 다 입력해놓고 배당 원천징수 세금만 0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지급명세서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출 시기는 2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휴폐업 시는 휴폐업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되겠고요. 끝으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네요. 이것도 이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자가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제출 기한 2월 말일까지입니다. 자, 제외 대상 있죠? 면제받는 거, 그죠? 면제받는 거. 여기 보시면 다만 비과세 면제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이자 등등의 배당소득은 제출 대상이다. 그러니까 일정 이 비과세 면제의 경우에는 이 비과세 면제식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관련되는 것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 이 소득은 또 제외됐네요.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고요. 끝으로 실무 플러스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거 약간 곤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우리 이제 원천징수하고 디테일하게 딱 일맥상통하지는 않는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발행한 날이 속하는 발행한 법인, 그죠? 등이 분기의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상장법인은 제외입니다. 대부분 비상장 얘기예요. 말일까지 해당 법인의 본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죠. 근데 사실은 지급명세서가 아니고 인수인명세서죠. 전환사채를 누가 투자했느냐, 이 명세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000분의 2, 가산세 많이 낮아졌지만 어쨌든 가산세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막 100억대, 몇십억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산세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꼭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